절망에 빠진 42세의 남자 5번 켈러웨이의 삶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짝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과제와 빠듯한 학사 일정으로 악명이 높은 스탠퍼드 생활 속에서 켈러웨이는 학비를 부담하기 위한 장시간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만 했죠. 동시에 그가 빠진 고민은 자신의 전공인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이 높은 연봉과 취업률을 보장하지 않는 인문 계열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일찌감치 진로를 파일럿으로 정한 켈러웨이는 바쁜 시간을 쪼개 여러 무술 단증을 취득하는 등 입대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아나갔는데요. 그 결과 파일럿 임관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데 성공한 그는 대학 졸업 후 해군 파일럿에 선발되었죠. 뛰어난 조종 실력으로 해군 내에서 최정의 파일럿이라는 평가를 받던 켈러웨이의 앞길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가정을 꾸리고 2명의 아이가 태어난 그의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문제는 어릴 적부터 켈러웨이를 괴롭혀왔던 돈이었습니다. 2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기에는 해군 파일럿의 연봉이 부족했던 것인데요. 결국 그는 오랜 기간 몸담았던 군을 떠나 민항사로 이직을 택하게 되었죠. 급하게 돌린 지원서에 응답한 것은 국제 택배업체 페덱스 익스프레스였습니다. 지금은 파일럿 티오가 없어서요. 당장은 항공기관사 직무만 제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럿에 비해 낮은 급여였지만 한 푼이라도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켈러웨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첫 단추였죠. 자격은 분명 충분하니 나중에라도 파일럿으로 직무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켈러웨이의 생각과 다르게 항공기관사 업무만이 계속되었습니다. 곧 켈러웨이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부심이 넘쳤던 해군 파일럿에서 화물 택배기사로 전락했다는 자괴감. 여전히 돈이 빠듯해. 그럼 난 대체 뭘 위해서 군을 그만둔 거지? 보상받지 못한 자신의 희생, 우울증은 피해망상으로 발전했죠. 페덱스 측이 자신에게 파일럿 자리를 내주지 않는 이유가 인종차별에 있다는 피해의식에 빠진 켈러웨이는 점차 과거에 밝았던 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무엇이 결정적 원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990년 켈러웨이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을 가지게 된 5번 켈러웨이의 아내 패트리샤 켈러웨이는 2 자녀를 데리고 다른 주로 이주했죠. 친애하는 폐세계, 당신과 아이들이 내가 언제나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는 매일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했어. 예를 들면 케이라와 버니의 학비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말이야. 켈러웨이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아이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돈 걱정 없는 풍족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랐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급여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송금한 그는 어떻게든 파일럿이 되어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4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죠. 오히려 과거 켈러웨이가 저질렀던 잘못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입사를 위해 위조했던 비행시간이 들통나고 말았던 것인데요. 징계를 위한 청문회 일정이 잡히자 켈러웨이는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빠졌죠. 난 또 뭐라고. 그런 사소한 걸로 안 잘려. 걱정하지 마. 뭐? 비행시간을 위조했다고? 그 정도면 간단한 경고 정도로 끝날 거야. 너처럼 이력서에 비행시간을 조금씩 늘려놓는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 직장 동료들의 위로 섞인 조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이 빠진 켈러웨이는 백인 동료들과 달리 자신은 청문회를 통해 해고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매일 밤마다 끔찍한 상념들에 몸부림치던 그는 결국 미친 계획을 세우고 말았죠. 자신을 차별한 페덱스에 복수함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기는 단 하나의 방법. 그 방법이란 바로 항공기를 납치해 추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켈러웨이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었는데요. 마침 청문회 하루 전날 예정된 비행에서 함께 탑승할 파일럿 2명 중 1명이 여성이었죠. 189cm의 거구에 무술 유단자인 그에게 있어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를 제압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당시 비행기 내 음성 기록 장치는 바로 직전에 30분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일럿들을 무력화한 후 기록 장치를 끄고 30분만 비행을 유지하면 증거인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파일럿들의 몸에 남을 구타와 살해의 흔적 역시 망망대해에 빠지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 분명했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업무 중의 사고사로 완벽하게 위장한다면 무려 250만 달러의 보험금이 두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켈러웨이는 남은 기간 동안 유언장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찾기 쉬운 위치에 유언장을 보관하는 등 남겨질 자녀들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세상 일은 켈러웨이의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았죠. 1994년 4월 6일 청문회를 이틀 앞둔 켈러웨이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음날 함께 비행이 예정되어 있던 파일럿들이 항공안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행 제한 시간 8시간을 실수로 1분 초과한 것이었는데요. 규칙에 따라 켈러웨이를 포함한 모든 승무원이 기존 스케줄에서 교체되어야만 했죠. 4월 8일이 청문회였기에 더 이상 계획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4월 7일 운명의 날을 맞이한 켈러웨이는 데드헤딩을 신청해 페덱스 705편에 탑승했는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비행기에 오른 그의 손에는 평범한 여행 가방 하나와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총 3명의 남자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가 숨겨진 기타 케이스가 들려 있었죠. 추후에 잔해가 수거되더라도 범행에 쓰였을 것이라 의심받지 않을 만한 무기, 망치와 작살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파일럿들과 항공기관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이륙을 준비하던 파일럿들은 점검 도중 음성 기록 장치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버튼을 눌렀죠. 제압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상황을 대비한 켈러웨이가 미리 기록 장치를 꺼뒀던 탓이었습니다. 파일럿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켈러웨이는 다시 기록 장치를 껐는데요. 이상하네. 왜 자꾸 꺼지는 거지? 파일럿들은 한 번만 또 꺼지면 정비를 부르자라고 생각하며 기록 장치를 재작동시켰죠. 3번의 이상함은 비행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켈러웨이는 기록장치 종료를 포기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계획보다 더 빨리 조종실을 장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이륙했는데요. 직원이라는 신분 덕분에 짐검사에서 자유로웠던 켈러웨이는 조용히 케이스에서 망치를 꺼내들었죠. 한편 조종실 안의 세 남자들은 조종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편안하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켈러웨이가 조종실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에도 잠깐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려나 보다 정도로 여겼는데요. 하지만 조종실로 들어온 켈러웨이는 곧바로 문 가까이 있는 항공기관사에게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했죠.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부기장의 왼쪽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타격한 켈러웨이는 남은 기장까지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기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안전벨트로 몸이 좌석에 고정된 상태에서 명백한 살해의 의도를 품고 망치를 휘두르는 켈러웨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피해는 끔찍한 수준이었죠. 기장은 한쪽 귀가 거의 뜯겨져 나가고 두개골이 골절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부서진 왼쪽 두개골 파편이 뇌를 관통한 바람에 오른쪽 신체가 서서히 마비되는 중이었는데요. 항공기관사는 두개골 골절과 동시에 측두 동맥까지 절단되어 심각한 수준의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죠. 1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화로웠던 조종실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피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종실 안이 무력화된 것을 확인한 켈러웨이는 세 사람의 목숨을 확실하게 끊어놓기 위한 작살총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러나 세 남자는 이 정도 부상으로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기장 데이비드 샌더스 49세, 베트남 전쟁 중 미 해군에서 9년간 복무. 부기장 제임스 터커 42세, 베트남 전쟁 중 미 해군에서 12년간 복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을 여러 경험했던 바 있는 참전 용사인 두 사람과 그에 못지않게 용맹한 항공기관사 앤드루 피터스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한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장인 샌더스는 중상으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전벨트를 풀고 문 옆으로 이동해 기습을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윽고 작살총을 가지고 돌아온 켈러웨이가 문 안쪽으로 총구를 불쑥 내밀었죠. 자리가 문에서 가장 가까웠던 항공기관사 피터스는 망설임 없이 작살을 맨손으로 잡고 발사를 저지했습니다. 그 즉시 기장 샌더스가 방아쇠를 당기려 끙끙대는 켈러웨이에게 달려들었고 곧 3명이 뒤엉킨 생사를 건 몸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몸 오른쪽이 마비되고 있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던 부기장 터커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렸죠. 바로 과다출혈과 부상 탓에 급속하게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두 사람이 정면에서 켈러웨이와 대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경험을 살린 부기장은 오토파일럿 모드를 해제하고 직접 조종관을 잡았는데요. 부기장 터커는 단순한 해군 파일럿이 아닌 A4 스카이호크를 몰고 수없이 베트남 상공을 누볐던 전투교관 출신이었죠. 좌뇌 손상으로 인해 거동은 물론 시야까지 몸 왼쪽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터커는 왼쪽 눈으로 좌측 창문을 바라보며 고개 비행을 개시했습니다. 제일 먼저 비행기를 거의 거꾸로 뒤집어버린 부기장은 뒤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동시에 끊임없이 좌측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가히 초인적인 집중력이었죠.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켈러웨이가 망치를 든 팔을 빼내 다시 기장의 머리를 내려치고 있었는데요. 켈러웨이의 고함 소리와 타격음, 샌더스의 비명을 들은 터커는 그 즉시 급강하를 감행했죠.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름이 꽉 차 있는 페덱스 705편 DC-10의 무게는 무려 250톤에 달했습니다. 부기장의 고개 비행은 민항기의 동체가 버텨낼 수 있는 한계 지점에 거의 도달해 있었는데요. DC-10은 60도 이상의 각도로 뒤집히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속도 역시 시속 695km로 제한되어 있었죠. 그러나 터커가 조종하는 페덱스 705편은 140도로 뒤집어진 상태로 시속 800km를 넘기는 중이었습니다. 속도계가 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치를 넘겨 실제 속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 추락에 가까운 형태로 급강하 중인 705편은 그 어떤 DC-10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음속에 근접하고 있었죠. 한편 극한의 고개 비행에도 불구하고 켈러웨이는 여전히 몸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한 탓에 기장과 항공기관사는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는데요. 705편의 동체 역시 파괴되기 일보 직전인 한계점에 놓여 있었죠. 바로 그때 부기장이 기체의 자세를 급격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기체가 공중에서 박살날 뻔했던 타이밍이었는데요. 비행기가 수평을 찾자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라고 직감한 기장과 항공기관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켈러웨이를 바닥에 찍어 누르고 망치를 빼앗는 데 성공했죠. Express 705. I've been wounded. We've had an attempted takeover on board the airplane. Give me a vector, please. Back to Memphis at this time. Hurry. Yeah, we need an ambulance and we need armed intervention as well. Alert the airport facility.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 교신에 성공한 터커는 지상에 현 상황을 알렸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고함 소리는 705편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었는데요. Express 705, we have an emergency. He's turning back direct Memphis. He had an attempted takeover. He is wounded at this time. He's had an attempted takeover? 항공사 직원이 하이제킹을 시도했다는 전무후무한 소식에 지상은 곧바로 비상 착륙과 무장 개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죠.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즉시 무장 요원이 기내로 돌입하여 제압하는 무장 개입은 파일럿의 요청 중 가장 심각한 요청에 속했습니다. 705편이 공항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본 관제사들은 이미 기내가 나치범에게 장악되었다는 최악의 상상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켈러웨이가 처음으로 망치를 휘두른 때로부터 3분 30초가 경과해 있었죠. 망치는 빼앗았지만 켈러웨이는 여전히 작살총이라는 극도로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 터커는 동체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마구 뒤흔들었는데요. 뒤엉킨 채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기장 샌더스는 자신이 켈러웨이의 몸 위에 올라탄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망치를 휘둘렀죠. 몇 번의 망치질 끝에 켈러웨이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샌더스는 비틀거리며 터커와 자리를 교대했습니다. 그때 의식을 되찾은 켈러웨이가 숨을 못 쉬겠다라며 항복 의사를 밝혔는데요. 당연하게도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제 남은 것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고 지상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세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항공기에 연료가 꽉 차 있는 탓에 권장 착륙 중량을 16톤이나 초과했다는 것이었죠. 평소라면 천천히 주변을 선회하며 연료를 소모하거나 연료 덤핑 장치를 이용해 연료를 버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 연료 덤핑 장치에 스위치를 누를 사람이 없었는데요. 기장은 비행기를 조종해야 했고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는 깨어난 켈러웨이를 제압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4방이나 가격당했음에도 켈러웨이의 힘은 성난 황소와 같았는데요. 자신을 누르고 있는 부기장의 눈을 엄지로 파내려 시도하는 등 그야말로 광기로 가득 차 있었죠.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한 샌더스는 여차하면 켈러웨이의 목숨을 빼앗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기장은 기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비행기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이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소리쳤는데요. 부기장을 믿고 다시 자리에 앉은 샌더스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렸죠. 어떻게든 착륙을 성공시키고 말겠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통제를 벗어났던 기체는 정상 접근 속도를 한참 초과해 있었습니다. 무게와 속도 모두 엉망진창이었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장은 거대한 민항기를 마치 전투기처럼 조종하기 시작했죠. 전자장치가 쏟아내는 각종 경고들을 무시하고 샌더스는 폭격기가 급강하듯이 급격한 선의 비행을 감행하며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몸싸움은 이제 더욱 격렬해져 있었는데요. 터커와 피터스는 과다 출혈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죠.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항공기관사 피터슨의 손에 망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And he looked at me real stern like a father would look at his son, saying, "You've got to do this." And he said, "Hit him." 피터슨은 망치를 강하게 휘둘렀고 켈러웨이가 마침내 제압되었는데요. 마지막 생기를 쥐어짜냈던 피터슨과 터커는 이제 살아있는 게 기적일 지경이었죠.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샌더스는 억지로 랜딩 기어를 전개하며 고도를 낮췄습니다. 이제 연료를 가득 실은 육중한 705편은 활주로에서 불과 몇 미터 위를 시속 382km로 비행하고 있었는데요. 타이어가 터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장은 신기의 조종술로 활주로를 미끄러지듯이 질주했죠. 마침내 705편이 기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활주로가 불과 300m밖에 남지 않은 아슬아슬한 상태였는데요. 지상에서 대기 중이던 무장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전개된 탈출용 슬라이드를 타고 올라가 기내로 진입했죠. 아직도 저항 중이었던 켈러웨이에게는 수갑이 채워졌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발빠르게 승무원들을 살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는 그 즉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요. 샌더스는 끝까지 기장의 역할을 다하며 마지막 순서로 비행기에서 내렸죠. 그 이후 재판에 회부된 켈러웨이는 일시적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이 결코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켈러웨이는 범행 전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수정하고 모든 자금을 현금화하여 전처에게 송금하는 등 각종 신변 정리를 했던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부기장의 고개 비행이 없었더라면, 승무원 모두가 용감하지 않았더라면 켈러웨이가 손쉽게 세 사람을 제압하고 705편을 바다에 추락시키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1995년 8월 11일 켈러웨이는 항공기 납치 시도의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데요. 현재까지도 켈러웨이는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죠. 한편 참사를 막아낸 3명의 승무원들은 안타깝게도 다시는 비행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가장 부상이 심각했던 부기장은 3번의 큰 수술을 받았으며 걷고 말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했는데요. 인공 대체물로 골절된 두개골을 덮어 씌우는 대수술이었죠. 기장과 항공기관사 역시 발작장애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승무원 모두가 민간 조종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항공조종사협회 금메달 영웅상을 수상했지만 그들이 숱한 노력 끝에 이뤄냈던 비행이라는 꿈은 다시는 이룰 수 없었는데요. I miss the flying. Every time I see an airplane go over, I wonder where it's going. So I miss that part of it. 그날 필사적으로 싸웠던 3명의 승무원은 아직까지도 하늘을 날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